안녕하세요, 동훈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동아시아사 총정리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1부부터 9부까지 제작을 했는데요.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친구들은 동아시아사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동아시아사에서도 특히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고 동아시아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중요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동아시아사의 신석기 문화. 여기에서는 항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나라랑 한나라 제국 때의 황제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진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라면 진시황이 있을 것이고요. 한나라의 가장 유명한 황제라면 한무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사람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제국 시기 때 동아시아 한반도나 아니면 북방 유목민족, 한편으로 일본 열도에 여러 국가들이 생겼었는데요. 이런 국가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자연 환경은 전형적으로 서고 동저 형태를 띠입니다. 이 서고 동저란 것은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는 뜻인데요. 서쪽은 보면 굉장히 많은 산악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동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평야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낮은 동쪽 지역, 즉 중원이나 아니면은 한반도나 일본 지역의 동아시아 인구는 90% 이상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강수량에 따라서도 동아시아 지역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강수량 500mm, 그 다음에 1000mm 이상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강수량이 500mm 미만인 경우에는 초원지대라고 합니다.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일반 풀이 있으면 거기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곳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당시의 초원지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중국 화북지방이나 한반도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비가 500에서 1000mm 정도 내립니다. 여기에서는 강수량이 비교적 적당히 내려도 되는 밭농사가 가능한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벼농사는 비가 1000mm 이상 내려야 하는데요. 바로 여기 중국의 강남지방이나 한반도 남부지방, 일본의 규슈나 혼슈 지방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수도 벼농사 지대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 밭농사, 그 다음 초원지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의 구석기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동아시아의 구석기인은 워낙 남아있는 유물이나 유적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에 낼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은 대표적인 특성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베이징인입니다. 바로 중국 베이징 쪽에서 구석기 인간의 유골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오키나와인데요. 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미나토가와인이 당시에 발굴이 되어서 이 베이징인과 더불어서 구석기 사람의 대표적인 유골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석기 문화는 계속해서 시험에 꼭 한 문제씩은 출제되니까 꼭 정리를 잘 해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특히 신석기 문화는 특히 중국 지역에서는 크게 네 군데로 해서 각 문화 영역이 있었는데요. 먼저 랴오동 지역에는 홍산 문화라 해서 랴오허강 쪽에는 홍산 문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하강 쪽에는 두 개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양사오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원커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장강에서 양쯔강 하류 쪽에는 허무드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중국 문화는 크게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각 지역별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산 문화 같은 경우는 여기는 채도가 특히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채도는 채색된 토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의 모양을 했던 옥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옥기라는 것은 구슬로 만드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좀 고급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고급 기술을 통해서 옥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홍산 문화가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홍산 문화 이제 여신상인데요. 상당히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 여신상에 이제 눈이 보면은 역시나 또 구슬로 만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화강 중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황화강 중류 쪽에는 양사오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양사오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채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채도는 모양을 보니까 굉장히 좀 기하학적인 그런 무늬를 띠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기하학 채도라고 이제 부릅니다. 양사오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황하강 하류 쪽에는 다원커우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다원커우 문화에서는 백도 술잔이라 해서 다리가 이제 세 발 달린 세 발 토기가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허무드 문화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토기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돼지 문양을 했는 토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허무드 지역 사람들은 가축을 키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그림에는 없습니다만은 벼 이상 무늬를 한 토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허무드 문화는 벼농사를 지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문화, 홍산 문화, 양서 문화, 다원커 문화, 허무드 문화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한반도 지역에서는 한반도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가장 유명하죠. 이게 바로 한반도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조몬 문화가 이제 꽃을 피웠었는데요. 이 조몬이란 말 뜻이 이제 한자로는 승문이랍니다. 여기서 승자가 이제 줄승자고요. 문자가 문이 문자입니다. 즉, 이 조몬 문화의 승문이라는 뜻은 새끼줄 무늬를 띤 그런 문화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조몬 토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조몬 토기인데요. 이 토기를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뭔가 새끼줄 무늬를 가지고 이 토기 표면을 장식한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조몬 문화의 대표 특징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이 조몬 토기를 따서 이름도 조몬 문화가 된 것입니다. 조몬 문화의 또 다른 유물로 대표적인 것은 여성 토호가 있습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당시 일본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데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에 있었던 4개 문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문화랑 일본의 조몬 문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석기 문화는 특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석기 문화에 비해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각 지역별 문화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방 유라시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유목민족이 있었던 곳인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판성묘랑 북방식 단검이 있습니다. 판성묘는 당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북방식 단검 같은 경우는 당시 유목민족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던 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고리가 달려 있는데요. 이것은 유목민족들이 평소에 이동할 때 편하도록 아마도 자기 바지 주머니 쪽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반도 쪽의 청동기 문화를 보면요. 한반도 쪽의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고인돌이라 볼 수가 있겠죠. 족장의 무덤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비파 모양을 한 비파형 동검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청동기 문화가 특히 발달했던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 중원 지역의 얼리터우 문화라 해서 여기에서 청동기 문화가 꽃을 피웠는데요. 이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청동기 각 문화재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 수준을 자랑합니다. 베트남의 청동기 문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물이 청동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북으로 형태로 뭔가 소리를 내는데 썼던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폭이 굉장히 좀 넓은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청동기 문화를 가리켜서 야요이 문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야요이 문화의 대표적인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동탁입니다. 아마도 제사를 지낼 때 썼던 용도로 보이는데요. 방울 소리를 냈던 것으로 나와 있고요.
종의 형태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각 지역별 청동기 문화들 특징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인 역사 시대였던 중국부터 이제 상나라, 주나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초의 국가로 이제 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 같은 경우는 특히 청동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얼리터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났던 국가였습니다. 이 상나라 같은 경우는 특징이 보면 특히 당시 상나라의 왕이 제사랑 정치를 함께하는 재정일치 사회였었는데요. 특히 정치를 할 때는 항상 신의 뜻을 물어서 정치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이제 갑골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상나라 왕이 전쟁을 할 때나 사냥을 나갈 때는 항상 짐승의 뼈나 거북의 배딱지를 가지고 불에 구워서 거기에 나오는 이런 파편들을 가지고 이 문자를 해석해서 당시 이제 전쟁에 나갈 것인지 사냥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것을 신의 뜻을 물어서 이제 정치를 했다는 면에서 재정일치 사회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나왔던 이런 문자들을 이제 가리켜서 갑골 문자라고 부르는데, 이 갑골 문자가 오늘날의 중국의 한자의 기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나라는 나중에 그 신하 국가였던 주나라에 의해서 교체되었습니다. 주나라는 원래 신하였는데 이 상나라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던 것은 한편으로 따졌을 때는 반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자신들이 상나라를 몰아냈던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천명사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즉 상나라가 무너졌던 이유는 상나라의 왕이 너무 폭정을 일삼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늘의 노염을 사서 결국엔 주나라로 대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왕이 정치를 할 때는 도덕에 기반해서 정치를 해야만이 하늘의 명을 받고 정치한다고 주나라에서는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거기서 나왔던 것이 바로 임금은 덕으로서 정치해야 된다는 덕치주의였고요. 항상 하늘의 명을 따라서 정치해야 된다는 천명사상이 여기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상나라와 주나라가 이제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왕이 폭정을 일삼으면 언제든지 그 국가를 교체해도 된다는 역성혁명도 이 주나라 때 나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나라 때는 상나라 때에 비해서 영토가 굉장히 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왕이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없다 보니까 당시 주나라는 봉건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봉건제란 거는 주나라 왕은 직하의 지인 서울만 다스리고 나머지 지방의 경우에는 각 신하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그 제후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대신에 이 제후들은 왕을 위해서 군사나 아니면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의무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주나라의 봉건 제도였고요. 그리고 주나라에서는 항상 이제 다음 왕위를 계승할 때는 항상 장자가 이제 상속하는 형태를 띠고 둘째부터 나머지는 이 왕의 제후로 이제 임명이 되는데 이런 질서를 가리켜서 종법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주나라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국의 통일 국가였던 주나라가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주나라의 제후 국가들이었던 각 국가들은 독립해서 이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제후 국가들이 등장했었는데 이때는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즉 국가의 힘이 약하면 강한 국가한테 잡아먹히는 것은 당연한 시대였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는 부국강병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한편으로 이 시기 때는 북방 유목민족으로부터 철기 기술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철제 무기나 철제 농기구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국왕은 자기 밑에 귀족들을 관리로 편성하는 관료제를 시행하기도 했었고요. 이때는 신분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높은 관리로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특히 높은 관리로 등용되었던 사람은 사라는 계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귀족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었지만 이 춘추 전국시대가 능력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당시에 국왕들에 의해서 높은 계층으로 등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각 국가들은 군현제를 시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기존에 독립적으로 제후를 편성했던 봉건제와는 다르게 군현제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지방관을 각 군현에다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국왕은 각 지방을 보다 중앙 집권화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 춘추 전국시대 때는 각 국가들끼리 상당히 많은 전쟁이 빈번하다 보니까 이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상가들을 가리켜서 제자백가라고도 부르는데요. 당시의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유가나 법가, 도가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진시 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 진시 황제는 특히 동아시아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되게 더 집중해서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봤던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는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당시 이제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바로 이제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 업적이 너무나도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전에 있던 다른 왕들하고는 다르게 다른 칭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당시 신하들한테 자신에게 어울리는 칭호를 찾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하들이 여러 고민을 한 끝에 중국의 전설적인 왕들로 삼황오제가 있는 것을 본따서 여기서 있는 황과 제를 붙여서 당시 진시황제한테 이 황제라는 칭호를 올리게 되었고, 진시황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진시황제는 중국의 최초의 황제였던 시황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진시황제는 엄격한 법가 사상을 통해서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중국이 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문자나 화폐나 도량형 같은 것도 통일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도량형이란 거는 무게나 길이 등을 재는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봤었던 각 지방의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현 제도를 보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보다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것도 진시황제의 특징입니다. 자, 한편으로 진시황 때에도 보면 북방 유목민족 중에 흉노라는 국가가 당시 중국한테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었는데, 당시 진시황제도 이 흉노를 막기 위해서 이 중국의 국경선을 따라서 긴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 성을 가리켜서 만리장성이라 부르는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 무리한 만리장성을 쌓는 일을 벌이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고, 한편으로 진나라의 법이 너무 엄격했던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이 당시에 진승 오광이라는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 진나라의 공사 현장으로 투입이 되어야 했는데, 마침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이 공사 현장까지 제 시간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나라 법에 따르면 이 진승 오광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승 오광은 이왕 죽은 목숨 차라리 반역이라도 해서 성공하면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진승 오광이 이때 진나라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 진승 오광이 나는 필두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진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중국이 한동안 혼란스러운 사회였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를 통일했던 국가가 바로 중국의 한나라였습니다. 특히 당시 한나라를 처음 세웠던 사람이 바로 유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였던 항우와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마침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방은 항우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능력도 항우가 훨씬 뛰어났고 오히려 항우의 신분적 지위가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겸손했고 항우는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항우 같은 경우는 부하 장수들을 굉장히 업신여겼고
유방 같은 경우는 부하 장수들을 상당히 우대하다 보니까 이 항우 밑에 있었던 장수들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유방 밑으로 기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방은 이런 좋아진 환경을 이용해서 마침내 항우를 공격했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당시 싸움을 가리켜서 초한지라는 소설로도 이제 제작이 되었고, 당시 이 사람들의 싸움을 가지고 이제 게임으로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장기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유방은 이렇게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유방이 자기 부하 장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그 부하 장수들의 공로가 너무 컸던 나머지 전국적으로 당시 중국을 군현제를 시행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은 당시에 자신을 따라 공을 세웠던 장수들한테 이 장수들을 제후로 임명을 해가지고 각 땅들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방 때의 특징은 유방이 다스리고 있었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군현제를 적용하고, 반면에 서울과 거리가 멀었던 지방 같은 경우는 봉건제를 적용하는, 군현제와 봉건제를 혼합했던 군국제도를 시행했던 것이 유방 때 특징이었습니다. 군국제 잘 알아두시고요. 자, 한편으로 진나라 때부터 계속 이렇게 중국의 문제점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흉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방은 당시에 중국을 통일한 기세를 몰아서 이 흉노로 직접 원정을 떠나기로 했었는데, 마침 이때 흉노에서는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묵특선우가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하고 흉노 간의 싸움은 백등산 전투에서 펼쳐졌는데, 여기서 오히려 유방이 크게 패하게 되면서 흉노가 더 우세인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 흉노의 공세를 막기가 힘드니까 최대한 흉노랑 평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때 그래서 당시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인 동맹을 맺기로 했고요. 이때 당시 파견되었던 공주를 가리켜서 화본 공주라 부릅니다. 한나라 황실의 공주를 흉노의 선우에게 시집을 보내서 두 나라가 혼인 관계를 맺어서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파견되었던 화본 공주는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힘이 약할 때 수시로 이용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한무제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한무제는 보면 재위기간도 상당히 길었던 황제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황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무제 때도 역시 중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북방의 흉노였습니다. 이 흉노가 한나라한테 항상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한나라는 서쪽에 있었던 월치라는 국가랑 동맹을 맺어서 이 흉노를 공격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치랑 동맹을 맺기 위해서 당시 한나라에서 파견되었던 사절단이 바로 장건이었었는데, 당시 장건은 월치까지 가서 동맹을 맺으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한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건이 이렇게 파견되었던 것은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이, 이 장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경로를 통해서 한나라는 이 서쪽으로 가는 경로의 길을 개척하게 됐는데, 이 길을 가리켜서 당시의 비단길이라고 부릅니다. 한나라는 어쩔 수 없이 혼자 힘으로 흉노를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나라는 가장 국력이 강했던 시절이었고, 반면 흉노는 힘이 약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흉노의 공격은 효과를 발휘해서 한나라는 마침내 이 흉노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한무제 때의 정복사업은 흉노에만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자, 바로 한나라 남쪽에는 베트남의 남비엣, 남월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요. 여기를 한무제가 공격을 해서 기원전 111년에 마침내 남비엣을 정복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한무제 입장에서는 이 흉노랑 오른쪽에 있는 고조선이 동맹을 맺고 한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 하는 위협감을 느끼고 당시에 고조선까지 공격을 해서 마침내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까지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한나라 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정복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문제는 국가의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무제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를 시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전매란 것은 상인을 대신해서 국가가 소금과 철을 다 팔아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소금과 철 같은 경우는 일반 농민들에게는 생필품이죠. 그런데 이런 생필품을 국가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당시에 한 무제는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무제 때는 제후들의 힘이 약해진 것을 이용해서 군연제를 보다 확대 실시해서 이 한나라 때 전국적으로 군연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무제는 적극적으로 유교를 받아들여서 마침내 유교를 국교화시키기로 했었는데요. 이 한무제 때 유교가 국교화되었던 때에는 당시 동중서라는 신하의 권위가 컸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권위를 바탕으로 유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되었고 유교 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태학은 눈썰미 있는 친구라면 고구려 소수림왕 때 만들어졌던 태학이랑 같은 이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잦은 전쟁으로 해서 한나라는 재정난에 빠져서 국력이 점차 쇠퇴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결국 왕망이라는 신하에 의해서 국가가 제위를 찬탈당하고 왕망은 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왕망의 신은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고 다시 한나라가 세워지게 되니까 그 한나라를 가리켜서는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진한 시기 때 이 진한 중국 주변 국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흉노입니다. 흉노는 좀 전에 중국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던 국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전형적인 유목 국가였고 아쉬운 것은 이 국가가 기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세세하게 상세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좀 적다는 것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중요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흉노에 대해서는 꼭 한번 잘 짚고 나가셔야 됩니다. 먼저 흉노에서는 최고 통치권자를 가리켜서 선우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으로 치면 황제랑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선우 밑에는 좌연왕과 우연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면 선우랑 좌연왕, 우연왕이 각각의 영역을, 자신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체제였습니다. 이런 흉노는 당시 묵특이라는 사람이 선우가 되었을 때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묵특 때 마침내 한나라하고 전쟁을 펼치기로 했었는데요. 그때 전쟁을 가리켜서 백등산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등산 전투에서 묵특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당시 한나라는 흉노보다 더 열세인 그런 상황으로 놓이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흉노는 뿐만 아니고 흉노 주변에 있었던 동호랑 월치까지 격파하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흉노는 결국에는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고 한 무제 때는 적극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점차 그 힘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 중국 본토로 내려가서 새로운 국가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흉노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살펴도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반도의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반도의 고조선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중국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기원전 7세기부터 대략적으로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보다 더 다양한 기록에 남아있었던 것은 바로 위만 조선 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위만은 중국 진한 교체기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당시 고조선으로 망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조선의 왕이 준왕이었는데 이 준왕은 위만을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만은 다른 마음을 품고 마침내 고조선에 있었던 이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었죠. 이때부터의 고조선을 가리켜서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위만이 중국 사람이라 했었는데요. 그래서 위만은 이때부터 중국의 본격적인 선진 문화였던 철기를 수용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고조선은 위만 때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고조선 때 특징은 보면 중국에 한나라가 있었고, 이 고조선 밑에는 한반도 남쪽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소국들이 많았었는데, 이 한반도의 주변에 있었던 이런 소국들과 이 중국 한나라 간의 교류를 당시 고조선이 담당을 하면서 중개 무역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조선이 점차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한 무제는 결국에는 이 고조선을 공격하게 되었고, 고조선은 1년간의 항전 끝에 기원전 108년에 결국 한나라에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이 고조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한 사군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군으로 낙랑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이 한 사군은 점차 고구려나 백제 등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조선의 정치 체제를 보면은 왕위를 세습했다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고요. 한편으로 옛날 기록에 따르면 상이나 대부나 장군 같은 관직 체계도 갖춘 국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당시 8개의 이제 법이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8조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의 야요이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일본의 신석기 시대를 조몬 시대라고 공부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조몬 시대 이후로 다음 시대를 이제 야요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 때는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선진 문화가 전래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진 문화가 벼농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도 이때 같이 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요이 시대 때는 청동기랑 철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 때 전래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청동기 시대랑 철기 시대를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한반도나 중국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 볼 수 있겠죠. 여튼 당시에 일본의 각 소국들은 이런 벼농사나 청동기, 철기 등의 기술을 수용하면서 점차 발전해 갔습니다. 일본의 여러 소국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은 없었는데, 자,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오히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기원후 57년 중국 후한 때 일본의 소국 중에 하나였던 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노국의 왕이 당시 한나라한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에서는 이것을 가상히 여겨서 이 노국의 왕한테 책봉을 해주면서 당시 금인장이라는 도장을 내리기로 했었는데요. 그 도장을 가리켜서 한위노국왕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한위노국왕이라는 금인장이 실제로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당시에 일본의 노국이 한나라한테 조공을 바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본이 조공을 바쳤던 때는 3세기 때 야마타해국의 히미코 여왕 때도 한번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왕은 남자가 하는데 여기선 여왕이 했던 걸로 봐서는 히미코 여왕은 보다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무속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히미코 여왕이 당시에 중국의 위나라한테 책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책봉을 받으면서 친위외왕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은 중국과 교류했던 것을 보면은 1세기 때랑 그다음 3세기 때 이렇게 중국에 조공을 바쳤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단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신석기 시대 유물들, 그 다음 진안제국 시기 때 진시황과 한무제, 그 다음에 흉노와 일본 야요이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